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어, 가속좌표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관성력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성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하고, 그런 예를 통해서 엘리베이터, 그리고 가속도 운동하는 버스 안, 그리고 원운동에서의 관성력에 대해서, 즉 원심력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거랑 그리고 이제 등가 원리까지 배웠습니다. 등가 원리는 중력과 또는 이 관성력은 구별할 수 없다. 즉 중력의 문제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이제 가속의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중력을 자체로 했을 땐 내기 많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속의 상황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등가 원리였죠. 그래서 우주선 안의 물체 운동에서 우리 지구에 있었던 중력을 느끼는 것과 우주에서 가속도 운동하는 거 있잖아. 그것을 우리가 뭐 한다? 똑같이 느낀다고. 구별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등가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시도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중력에 의해서 가속상에서 바뀌니까 뭐도 얘기할 수 있냐면,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중력이 강할수록 어떻게 된다?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그래서 인터스텔라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중력 렌즈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나왔죠? 시공간의 휘어짐에 대해서 얘기했죠.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이 휘어져 있다. 그거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중력에 의한 빛의 휘어짐이라고 했는데, 언뜻 보면 여러분들이 뭐 이상한 거 못 느껴요. 근데 좀 얘기해 보면 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중력이라는 것은 뭐죠?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빛이라는 것은 입자이면서 파동이야. 근데 그 입자라고 했으니까 질량을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안 가졌거든. 광자라는 이 빛의 입자인 광자는 질량이 없다라고 해. 그러면 아까 이 블랙홀이라고 진짜 블랙홀? 이 블랙홀이 있으면 중력이 엄청 셀 거 아니야. 그럼 빛을 끌어당길 건데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거든. 왜? 빛의 입자의 질량은 없으니까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빛과 이 블랙홀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존재하지 않아.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진대. 질량도 없는데 불구하고 휘어진대. 설명할 수 없단 말이야. 그 전 이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설명을 하죠.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 보자 한번. 자, 가속좌표계에서 빛이 휘어져 보이는 것 같이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도 빛이 휘어진다. 무슨 얘기냐? 중력이 작용하는 걸, 빛이 휘어지는 걸 설명하기 어려워. 그래서 뭐를 바꾼다는 얘기면, 가속인 상황에서 빛이 휘어지는 걸 증명하면 된다는 얘기야. 왜? 등가 원리에서 중력과 관성이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지는 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거꾸로 가속에 의해서 빛이 휘어지는 걸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보자 한번. 우주선 안에서 보았을 때 우주선 안에 빛의 경로라고 나와 있죠. 자, 먼저 정지해 있다면,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정지해 있는 우주선, 중력도 작용하지 않고, 그리고 우주선 정지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던 빛이 이렇게 직선으로 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가해상은 뭐 하는 거? 빛이 직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정지 상태에서 당연한 거죠. 또한 운동 방향으로 이렇게 등속도 운동하는 경우,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등속도니까 알짜임이 있어 없어? 가속도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속되지 않는 상황, 특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관성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빛은 이렇게 우리가 정지했을 때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직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자, 이제 상을 바꿔볼게요.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 중력 없어. 근데 위로 가속도 운동한대요. 위로 이렇게 가속도 운동한대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뭐가 작용하는 거야? 관성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랬을 때 빛이 휘어진다는 얘기야. 자,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우주선이 있습니다. 우주선이 이렇게 앞으로 가속하고 있대요. 그 상태에서
빛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쏠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 집에서 지금 이제 그려놨는데 보이는 요게 바로 뭐냐면 우주선이라는 생각을 하자. 그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빛을 쏠게. 빛을 여기서 쏠게 이렇게. 그쵸? 빛을 쏘고 있어. 그 상태에서 이 우주선은 어떻게 하죠? 위로 가속도 운동하죠? 자, 그러면 빛은 이렇게 직진을 하면서 지금 이 우주선은 위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빛은 직진하면서 그쵸? 이렇게 떨어지죠. 무슨 얘기냐? 빛은 이렇게 지금 선생님 직진하고 있는 중이야. 직진하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얘가 위로 올라갔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관성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보이죠 지금?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서 나와 있는 우리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런 그림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자 우주선이 이렇게 있어. 이 전체를 우주선을 하자. 그래서 내가 이제 빛을 오른쪽으로 갈 거야. 하나 둘 셋.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로 떨어지죠? 왜? 얘는 가속도 운동하고 나는 이렇게 직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나는 지금 얘는 지금 직진하고 있는 중이야. 직진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우리 가속도 되는 상황에서 뭐한다? 관성력이 작용하면 빛이 휘어진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 선생님이 이제 다시 한번 이걸 프린트 볼게요. 지금 이렇게 가속도 운동하는 상황에서 빛을 여기서 쏘아줬더니 어떻게 관성력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지는 걸 관측할 수 있죠? 방금 했던 것처럼. 그래서 빛을 비춘 지점보다 낮은 위치에 도착함으로 빛이 휘어져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가속 운동하는 상황에서 봤더니 빛이 이렇게 휘어지는 게 관측이 된 거야. 근데 이거는 똑같이 뭐랑 똑같다고? 중력과 똑같다라고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등가 원리에 의해서 다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중력에 의해서 뭐한다? 빛이 휘어진다. 빛이 중력에 휘어져 보인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중력에 의한 빛이 휘어짐. 뭘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력에 의한 공간의 휘어짐. 그래서 가속좌표계에서 수평으로 발사된 빛이 휘는 것 같이 질량 가진 물체가 있을 때 생기는 중력이 주위의 공간을 회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지금 만약에 수업 시간이었다면 친구 2명은 나와서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 2명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얘네들이 보자기를 이렇게 펼칠 거야. 그 상태에 선생님이 여기 가운데 무거운 추를 놓았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평평했던 보자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움푹 패이겠죠? 그런 거야. 평평한 공간에, 이 시공간에 질량 가진 물체가 있다면 이렇게 어떻게 된다? 굽어진다고, 시공간이. 이런 식으로 굽어진다고. 근데 질량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굽어진 정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블랙홀 같은 경우 이렇게 굽어지니까 빛은 직진하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맴도는 거죠. 왜? 굽어진 시공간에서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중력에는 뭐 빛이 휘어진다 같이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속좌표계에서 수평으로 발산된 빛이 휘어진 것 같이 질량이 가진 물체가 있을 때 중력이 주위의 공간을 휘게 한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빛이 휘어짐도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가속적인 상황에서 설명했다면 이제는 질량으로 설명을 한 거죠. 왜? 시공간이 휘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밑에 보시면 시공간의 휘어짐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태양 주위에 공간이 굽어져 있으므로 태양 근처를 지나는 빛이 휘어진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 지구에서 태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태양 뒤쪽에 여기 별이 실제로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이 태양 때문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태양 바로 뒤쪽에 있잖아. 직선상이면 태양 바로 뒤쪽에 있기 때문에 별이 안 보이겠죠? 근데 1919년 영국의 과학자 에딩턴은 계기실 때 태양 뒤편에 있는 별에서 오는 별빛이 이 중력에 휘어져서 이 지구에 도달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에딩턴이 아인슈타인을 되게 뭐 믿고 따라왔나 봐. 그것도 진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만약에 계기실 때 달이 가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태양빛이 사라지니까 이 태양 지금은 이제 보고 싶어도 안 보이죠. 왜? 태양이 너무 밝으니까 별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 계기식을 하면은 별이 보이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해 보니까
지금 실제로는 별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관측이 된다는 거야. 얼른 보이면 안 되는데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양 뒤편에 있는 별에서 오는 별빛이 중력에 의해서 휘어져서 온다는 것을 밝혀낸 게 바로 에딩턴이죠. 그래서 요게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에 관련된 영상을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먼저 에딩턴 얘기를 먼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영상 매우 짧으니까요. 한번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자 한번. 일시계는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이 됩니다. 태양이 달에 가려 하늘이 어두워지죠. 이때 하늘의 별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태양 뒤에 숨은 별은 지구에서는 안 보여야 합니다. 에딩턴은 그 숨은 별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것으로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자, 여기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보이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관측이 된다는 것을 에딩턴이 발견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선을 이거를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거 보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아까 빛의 휘어짐 우리 얘기했잖아. 그거랑 에딩턴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거든. 지금 왜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냐면 페이지가 넘어가면은 이게 영상이 선생님이 또 편집할 때 보니까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못 보여줘서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아인슈타인의 생각입니다. 우주선 안에서 나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저기 줄에 매달린 우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속하고 있다는 말과 같죠. 제가 탄 우주선은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땅 위에 있는 우주선과 마찬가지로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나 우주선을 매단 줄이 끊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주선이 땅에 떨어지면 중력은 사라집니다. 중력이 사라지는 공간에서 이 사과를 밀면 사과는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이 우주선 상태는 무중력의 우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이 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우주선 바닥이 올라오기 때문에 휘어지면서 떨어집니다. 사실은 사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간이 변한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휩니다. 중력이 있는 이 공간은 아까 가속하고 있는 우주선과 같습니다. 그러니 빛도 휩니다. 질량이 있는 곳에서 공간은 휘어집니다. 태양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 뒤에서 오는 별빛은 직진하고 있지만 휘어진 공간을 따라오게 됩니다. 에딩턴이 지구에서 볼 수 없었던 별 사진을 찍은 것도 별빛이 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력은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라 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생긴다.
아인슈타인의 답이었습니다. 왜 떨어질까? 지구가 만들어낸 공간의 휘어짐이 우리를 가장 자연스러운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을 처음 얘기할 때 기억해요? 왜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걸 배우기 전에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지까지만 배웠지만 이제는 뭐 한다? 질량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중력에 의해서 천체의 운동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수성의 세차 운동 같은 거. 세차 운동이 뭐냐면 태양이 이렇게 있고 수성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 도는데 이 궤도가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약간씩 바뀌면서 타원 궤도가 이 도는 걸 세차 운동이라고 하거든. 근데 뉴턴의 법칙에 의한 만류의 법칙으로 계산한 결과값을 봤더니 실제로는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했더니 잘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뉴턴의 그 운동 법칙은 미시세계나 또는 이게 거시세계에서는 조금씩 안 맞아.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일반상수 이론을 설명하니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반상수 이론이 지금도 막 100년 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것 때문에 일반 물리학, 현대 물리가 엄청 많이 발전을 했거든. 그래서 뭐 옛날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뭐 고전 물리랑 이제 현대 물리를 얘기할 때 이 사이가 바로 뭐냐? 이 경계를 하는 게 바로 이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고전 물리라고도 말하기 좀 그렇고 현대 물리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 현대 물리도 아니야. 현대 물리 이제 양자역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요 경계선이 있는 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대성 이론을 배웠다는 의미는 뭐냐면 고등학교 이전까지는 이 고전 물리에 대해서까지만 이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조금 더 현대적인 물리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물리학 원에 배웠던 양자역학에 대해서 그냥 발만 담갔잖아. 발가락만 당겼잖아. 이제 조금 더 물리학 2에서는 조금 더 발목까지 담을까 말까 그 정도. 뭐 그 정도까지 설명을 할 거야. 물론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 조금 정도 할 거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과사책에 쓰려면 물리학 2보다 항상 얘기하잖아. 메타인지라고 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과사책을 써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물리, 대학 물리원 정도 아니면 고급 물리에 나오는 내용 정도까지 알아봤다. 뭐 그 정도까지 쓰고 고급 물리에서 세팅을 뭘 쓰냐면 조금 더 상위권 뭐 일반 물리 뭐 그 정도까지 찾아본 걸 쓰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건 이제 니네가 세팅해서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배우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도 확장해서 공부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런 것들 적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등교 계약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내야 되잖아. 물리 프로젝트. 그래서 주제를 선정할 때 물리랑 관련된 거 선정을 해야 돼. 나 전공이 뭐 딴 거라고 해서 의대다 아니면 그쪽에서 그쪽만 쓰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작년과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하게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해야 돼. 작년 수준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물리학 2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니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거지. 그거 명심해서 한번 준비하시고요. 중력 렌즈 효과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방금 했던 얘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볼록 렌즈를 지날 때 빛이 굴절하듯이 이 중력이 아까처럼 렌즈 역할을 해서 희게 만드는 형상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퀘이사가 있는데 여기 퀘이사가 있습니다. 퀘이사가 있는데요. 이 퀘이사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운데 뭐가 있죠? 은하단이 있죠? 은하가 있고 은하가 수십 개 보인 게 은하군. 다시 이 은하군이 수십 개 보인 게 은하단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이 은하단에는 수십 곱하기 수십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은하들이 있는 거잖아. 은하는 당연히 하나의 은하에는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질량들이 여기 모여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질량에 의해서 이 시공간이 휘어진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 퀘이사야가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휘어져서 지구한테 오겠죠. 그럼 지구한테는 얘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야.
근데 요쪽으로 나간 빛이 또 휘어져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디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거 보이겠죠. 근데 이 하나짜리가 이런 식으로 몇 개? 총 4개로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4개의 K세상이 똑같은 게 발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은하단 뒤쪽에 있는 하나의 K사에서 이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여러 개의 상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뭘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 아니면 설명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중력 렌즈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밑에 보니까 블랙홀 나왔는데 블랙홀 설명하기 전에 이제 뭐가 나오면 탈출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간단히 생각해서 우리 지구 있죠? 지구를 이렇게 벗어나려고 할 때 속도가 얼마인지를 탈출 속도로 하는 거야. 우리 지구에서는 지구 탈출 속도, 태양계에서는 태양계 탈출 속도가 있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자. 그래서 물체가 천체의 중력을 벗어나 무한히 먼 곳까지 가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가 탈출 속도입니다. 자, 이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뭐 당연히 물리원 시간에도 배웠고 중학교 때도 배운 건데 역학적 에너지 기억하죠? 역학적 에너지는 뭐랑 뭐죠?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위치 에너지는 이제 중학교 때 얘기했고, 그래서 여기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잠재적 에너지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운 게 뭐냐면 중력에 의한,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 뭐 두 번째 만류인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혼동돼서 많이 쓰기도 하거든. 근데 이제 중력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우리 지구에서 보통 많이 말을 하잖아. 그래서 이 지구에서 뭐 이만큼 위치 h만큼 떨어진 거 어떻게 하죠? m이라고 쓸 때 mgh가 바로 중력에 의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만류인력 같은 경우는 이거 지구가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행성 지구랑 뭐 어떤 행성이라고 하자, 행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게 바로 만류인력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는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같이 표현을 했지만 선생님이 조금 구별을 할 때는 이렇게 보통 같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만류인력 포텐셜을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만류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보자 한번. 행성 표면에서 매우 먼 곳에서는 중력이 감소하므로 무한히 먼 곳을 기준점으로 잡는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이제. 중력이 아까 처음 선생님이 말했던 이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이 어디예요? 이 지구예요. 지표면이야. 이 지표면이 기준점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올라갈수록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0부터 뭐 여기는 mgh 플러스 mgh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근데 얘는요 다른 게 뭐냐면 기준점이 저기 멀리 있는 거야. 무한히 먼 곳이야. 무한히 먼 곳이 바로 이때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지표면이 기준점이었다면 이 만류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바로 먼 곳을 기준 잡는 거, 가장 먼 곳을 기준점으로 잡으니까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거리가 무한될 때 이 포텐셜 에너지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면 0보다 여기는 뭐 하는 거야? 작은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거야. 마이너스 부호가 G, R분의 스몰 m, 라지 m 이런 식으로 중력에 의해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 0보다 커지면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때 구하는 게 뭐냐면 이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G R분의 스몰 m, 라지 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제 7페이지에 이제 심화라고 해서 이 포텐셜 에너지 유도하는 과정을 이제 수학적으로 선생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는 뭐 필요한 사람만 하세요. 수학적으로 선생님 이제 옛날에는 증명을 해줬거든. 이제 요 탈출속도 내용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 느꼈을 때 언제 나왔냐면
지금 2015 교육과정 말고 2009 교육과정 있죠. 그렇죠? 그때 이제 통합과학 말고 뭐라고 하냐면 융합과학이라고 했어요. 통합과학 대신에 1학년 때 배웠던 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 이게 어떻게 이게 나온지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됐어. 불과 한 10년 전에는, 10년 전도 아니지, 한 3, 4년 전에는 융합과학에 요 내용이 나와서 애들이 1학년 때 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배운 거야. 근데 애들이 이해를 해? 못해? 못하겠죠. 그냥 MGH도 어려워 죽겠는데 만릴력 포텐셜 에너지까지 배울 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거기서 그 얘기하면서 이제 뒤에 있는 그 수학적까지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 적분까지 좀 어디 한 거다라는 걸 알려줬어. 근데 굳이 지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시 이제 수학적으로 같이 설명하고 싶은 애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스킬을 했는지 뭐 그런 것까지 좀 해서 가스텍 쓰면은 조금 더 도움은 될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만 해서 하시고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이것만 이 결론만 알아주셔도 아무 문제 없어. 알았죠? 그래서 이 만류인력의 포텐셜이지, 여기서 중력 포텐셜 같이 혼용돼서 쓰고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야. 똑같이 혼용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선생님 좀 약간 구분 짓기 위해서 만류인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건 아니고 그렇게 책에도 나와요. 근데 여기 우리 교과서 우리 물리학 2에서는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의미라는 거. 결국 근데 사실은 MGH랑 요거랑 수학적으로 똑같아요. 동일해요. 기준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것 뿐이지 동일한데, 그냥 우리는 계산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탈출 속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행성 표면에서 던진 물체가 행성의 중력에서 벗어나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는 순간 우리가 탈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한히 먼 곳이 이렇게 잡았잖아. 이때 뭐한다?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는 이상일 때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0보다 크면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0보다 작으면 다시 원래 위치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라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 아까 얘기했잖아. 역학적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잖아.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에,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g r분의 스몰 m 라지 m이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반지름이 r인 행성 표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무한히 먼 곳까지 도달하도록 던진 속도 v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가 탈출 속도라고 정하자. 그래서 물체가 행성 표면에서 탈출 v로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이때 운동에는 2분의 mv 제곱, 그리고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g 라지 r 라지 m 스몰 m이죠. 여기 라지 r은 여기 중심부터 중심까지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만큼 거리가 떠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케이?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2분의 mv 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무한히 먼 곳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이때 거의 이제 딱 최소한 속도잖아. 그러니까 뭐야? 속도가 이때 0. 그렇죠? 빨라졌다가 점점점 늘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늘어지면서 여기가 정지한 거예요. 무한대에서. 최소한 속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0. 그리고 이때 포텐셜 에너지도 0이죠.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는 순간이 바로 뭐한다? 탈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0이 되는 순간 탈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거야. 0보다 작으면 탈출할 수 없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했던 거 한번 보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m v 제곱 빼기 g 라지 r 스몰 m 라지 m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꼴로 되겠죠, 이거. 리꼴. 그리고 스몰 m 없어지고, 그럼 v 제곱은 2gm 분의 r이 되겠죠. 그리고 이 v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루트 r분의 2gm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요 속도가 바로 뭐냐면 탈출 속도예요. 그래서 봤더니 라지아는 뭐야? 지구 반지름이야. 라지엠은 뭐야? 지구의 질량이야. 라지지는 뭐야? 상수값이야.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이 탈출 속도는 뭐한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찍다가 영상 뒷부분이 날아가 다시 찍고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탈출 속도가 얼마냐면 V는 11.2km/s 정도의
탈출 속도 이상이 돼야 돼. 이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우리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돼야지만 지구를 탈출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속도보다 좀 느려도 상관없어. 왜 그러냐면 지구 자전 속도를 이용해서 지구 자전 방향으로 그 속도를 준다면 11.2보다 좀 덜 해도 돼요. 마찬가지로 지구뿐만 아니라 뭐 우리 목성 같은 경우는 질량이 훨씬 큰 탈출 속도가 크겠죠? 그런 차이가 생기거든. 행성마다 이 탈출 속도가 다 달라. 그래서 뭐가 달라질 수 있냐면 행성의 대기 성분이 달라져요. 우리 지구 행성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지금 뭐 무거운 원소들이 많잖아. 반면에 목성 행성들은 뭐 하는 거죠? 가벼운 원소들이 많아. 수소, 헬륨이 많아. 그게 왜 그러냐면 지구 행성은 탈출 속도가 작아. 그래서 수소, 헬륨은 다 빠져나가는 거야. 왜? 수소, 헬륨은 가볍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를 갔을 때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다 빠져나가는 거야. 속도가 빠르니까. 반면에 목성 행성 같은 경우는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뭐 한다고? 탈출 속도가 매우 커요.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도 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기체형 행성이야. 이거 우리 지구학실에 배웠던 거 우리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다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2009년 융합과학 배울 때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뭐 내가 물리 프로젝트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다 엮어서 설명하셔도 돼요. 아니면 과세책 쓰셨는지. 그래서 찾아보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연결되는 게 되게 많아. 뭐 태양계 탈출 속도, 뭐 은하계 탈출 속도, 뭐 찾아보면 다 많이 나온단 말이야. 어떤 교과서는 있는 내용이 나오고 어떤 게 안 나오기도 하거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말하는 거 잘 한다면 과세책 쓰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은 지금 이제 과세특에다가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수업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선생님이 이 탈속도가 뭐 니네가 이거 내면 얼마나 많이 풀겠어. 못 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수능특강 2점이 나오는 정도 수준, 너무 어렵지 않은 수준을 낼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확장하면 돼. 시야 넓게 보기 위해서 공부하다 생각하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제 물리학, 원도 여러분들 선택하는 공부해야 되고 또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도 물리학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 선생님 일단 최대한 도와주고 싶어. 근데 어차피 별별로 내긴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낼 필요는 있지만 잘 조정해서 최대한 니네랑 같이 얘기하면서 하도록 할게. 그래서 원전수가 너무 낮으면 안 되고 또 너무 또 높으면 안 되고 100점짜리 10명이 있으면 안 되잖아. 선생님 생각에는 90점 이상이 작년도랑 비슷하게 나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야지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좀 공부 관심 친구들이 잘 나오는 거지. 그치? 뭐 그런 것들은 추후 여러분과 대면으로 만났을 때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그럼 블랙홀 왜 탈출을 얘기했냐? 바로 블랙홀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블랙홀은 탈출 속도가 엄청 크거든.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질량이 매우 큰 천체에서는 시공간이 극단적으로 휘어져 있어서 이때 주변을 지나는 빛마저도 탈출할 수 없는 천체를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블랙홀 얘기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야.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오, 대단하지. 그 당시에 이제 뭐 관찰할 수는 없죠. 왜? 블랙홀이 빛마저 흡수하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망원경 아무리 찾아봐라. 보이냐? 안 보이지. 빛이 안 오는데.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론적으로 블랙홀이 있을 거야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추후에 블랙홀을 찾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또 아인슈타인 주장한 게 지금 교과서는 안 나왔지만 중력파까지도 얘기했어. 무슨 얘기냐? 뭐 우리 그 매우 질량이 큰 천체가 움직이면 그 시공간이 꿀렁일 거 아니야. 그 꿀렁인 걸 우리가 중력파라고 얘기하거든. 그게 관찰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몇 년 전에 관찰했어요. 1, 2년 전에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또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게 또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지금 100년 전 사람인데 100년도 더 된 사람인데 걔가 그분이 얘기했던 게 지금 다 지금 뭐 물리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하튼 블랙홀 탄생 어떻게 했냐? 태양의 질량이 3배에서 4배. 우리 1학년 때는 한 10배 정도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알았죠? 뭐 3배나 4배, 10배 넘는 별이 핵 융합을 멈추면 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뭐 한다? 블랙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죠. 되게 많은 블랙홀이 있겠죠. 그래서 블랙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뭐냐면 블랙홀 가까이 있는 별의 구성 물질들이 블랙홀을 흡수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수백만 도시로 온데 못하네요. 수백만 도시로 가열되어 방출되는 X선으로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이렇게 말했던 이론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선생님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끝이야.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파고들면 진짜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근데 선생님이 이제 요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궁금하다. 그런 학생들은 뭐 당연히 일반 그 대학 원 수준이니까 여러분 할 수는 없어. 근데 이게 한 몇 년 전에 어떤 교수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 아주 쉽게 이 상대성 이론을 풀었었어. 일반 상대성 이론을 풀었었거든. 책도 나왔어. 그래서 강연도 나왔고. 선생님이 이제 책을 샀고 강연도 찾아봤거든. 강연이 이제 처음부터 수학적 스킬까지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강연이 한 20강, 30강 돼. 20시간, 30시간 이상 되죠. 쉽지 않아, 따라가도. 그래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참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부터 차례대로 알려줘. 인수분해부터 로그부터 극한, 미분, 지수 로그, 벡터, 무한급수, 행렬 다 알아야 되거든. 여기까지는 중학교 수준이야. 그 다음에 이제 편미분, 측량, 텐서 뭐 쭉쭉 나가서 슈바르트 실트 풀이 어떻게 하는까지 다 나와. 그거를 봐도 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은 아니면 책을 사면 돼요. 책은 선생님이 나중에 개강하면 등교 계약하면 알려줄게요. 알았죠? 갖고 가서 보여줄게. 여하튼 관심 있는 선생님 학생들에게 알려주려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고 뭐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밑에 심화 있죠? 심화는 선생님 따로 얘기하진 않을게요. 뭐 읽고 선생님이 이거 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적분으로 해서 우리 곡선에서 면적 구하잖아. 적분은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적분도 사실 별거 아니잖아. 넓이 구하는 거잖아. 이런 넓이 구하는 거거든. 그 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걸 이용해서 하면 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필요한 사람들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마쳤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남들이 물리 원리에 배우지 못했던 내용을 배움으로써 훨씬 더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를 뭐 대학교 때 뭐 전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뭐 공대를 가서든 아니면 자연과학에서 다른 과를 가든 이게 조금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너희의 역량을 조금 키웠다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